안녕하세요. 2026년 킬라 동심원 포럼 세 번째 학술회사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한국조경학회 학술의사 기일지혜라고 합니다. 공교롭게 다음 주 월요일이 휴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많이 못 오시겠다 김정아 교수님하고 조금 걱정을 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참여해 주셔서 네,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록되는 경관, 기억되는 경관이라는 주제로 제목만으로도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주제인데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이기도 해서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는 학 회장님이 한국조경학회 학술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매번 이렇게 자리해 주시고 계신데요. 학 회장님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경학회 회장 배정환입니다. 킬라 동심원 포럼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어, 귀한 발제해 주시는 김정원 교수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사회 봐주시는 길재 학술 이사님, 또 그 배우에서 오래전부터 기획해 주신 박희성 학술 부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 기록되는 경관, 기억되는 경관은 길지혜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어제부터 굉장히 설레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전해 주실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록되는 경관도 있고 기억되는 경관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은 경관 랜드스케이프 자체가 기록과 기억을 전제로 한 그런 개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기록되고 기억될 때 사실은 또 경관이 되는 거겠죠. 반대로 말하면은 거기서 빠져나가는 망각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또 우리에게 나타난 경관들은 어떻게 보면은 선택되고 편집된 그런 측면도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잘 들어보겠습니다. 김정호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이번 금년에 조경학회 포럼은 동심원의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심원이 30주년을 맞아서 올해 안계동 소장님께서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학회에 기탁해 주셨습니다. 자유롭게 쓰라고. 그래서 우리 포럼 이름도 킬라 동심원 포럼으로 바꿨고 또 여러 학술 행사에 동심원의 기금을 유용하게 그렇게 쓸 계획입니다. 한국조경학회는 2025년, 2026년 걸쳐서 몇 가지 사업 중에 가장 비중을 두고 있는 게 하나는 조경 교육이고 또 하나는 조경 아카이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그런 학회 전반적인 방향성과도 잘 접목되는 그런 기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많은 분들에게 많은 메시지가 전해져서 많은 토론과 질문 뭐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 더욱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학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경관이라는 기본 속성 중에 하나가 이제 시간의 축적성이라는 부분도 있는 것만큼 저희가 왜 아카이빙을 해야 되느냐를 좀 설득하기에 노력하려고 포커스를 맞추고 있을 때 학 회장님이 예전에 그냥 아카이빙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생각도 나고 그래서 굉장히 힘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 전제로 오늘 발표와 토론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로 발표해 주실 분은 김정아 교수님입니다. 미국 네바다 주립대학교 라스베이거스 건축대학 조경학과 조교수님으로 계시고요. 박사학위 논문으로는 한국 식물원의 기원과 진화라는 주제로 쓰시고 그 이후에 이제 개항기 이후라고 볼 수 있는 19세기, 20세기 정원문화와 오픈 스페이스에 대한 굉장히 좋은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신 연구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김정아 교수님 그런 학술 경로를 쭉 보게 되면은 미국의 토마스 제이퍼슨 연구소,
또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교 고등인문연구소, 그리고 독일의 막스 플랑스 미술사 연구소, 그리고 현재 이제 미국의 네바다 주립대학교 라스베가스까지 굉장히 다양한 곳 지역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계셔서 이런 한국에 어떠한 해외 문명이 들어오면서 식물이 어떻게 전파가 됐는지라든지, 그리고 한국의 여러 전통 공간들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변화를 맞게 되었는지에 대해 최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들은 내용은 기록되는 경관, 기억되는 경관이라는 주제로 미국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미국의 이제 국립공원청이라고 볼 수 있는 NPS의 역사 경관 조사 챌린지, 할스 챌린지라는 이제 공모전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토릭 어메리칸 랜드스케이프 서베이라는 챌린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연구 조사, 경관 조사를 한 어, 신청한 그런 대상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실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들은 2024년부터 진행을 하고 계셔서 그 중에 이제 작년, 재작년 다 1등과 2등 수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올해도 이제 신청을 하시는 아직 이제 신청하지 않은 따끈따끈한 대상에 대한 설명까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정아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온라인으로서 이라서 박수를 치기는 어렵겠지만 모두 이제 응원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배정환 교수님, 그리고 길재 박사님, 기대감을 한껏 올려주셔서 재밌게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오랜만에 했더니 하고 네, 지금 화면 공유가 보이나요? 첫 페이지?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길지 박사님께서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김정화라고 하고요. 네바다 주립대학교 라스베가스 건축대학의 조경 이론 역사 전공 담당으로 있습니다. 지금 네바다 주립대학교에 부임한 지 4년 조금 지났는데요. 요 프로젝트는 지난 2년, 그리고 3년 차 접어드는데, 그때 동안 해온,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역사 경관 조사를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부제로 미국 역사 경관 조사 현장에서 본 조경 유산 기록의 과제라고 했는데 발표 자료를 준비해 보니 주로 어떤 현장 얘기들을 들려주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과제에 대한 것은 이따가 토론에서 길재 박사님과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익숙한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 오늘 이 참여해주신 대부분이 한국에 계시니까, 할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할스 챌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할스는 쉽게 말하면, 기록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미국의 연방 프로그램이고, 역사 경관, 쉽게 말하면 중요한 가치를 지닌, 역사적 가치를 지닌 그런 조경, 그리고 꼭 이렇게 디자인된 그런 조경뿐 아니라 뭐 토속 경관까지 포함해서 그런 경관을 기록하는 그런 문서와 프로그램이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하이스라고 많이 부르고요. 네, 바탕에 보이시는 이 지도가 현재 작년 기준으로 조사가 완료된, 그러니까 기록화가 된 그런 경관의 분포도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 일하고 있는 곳은 여기 지도에서 남서부 네바다주의 맨 아랫자락에 있는 라스베가스에 위치해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전체적인 경관조사가 이렇게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로 아무래도 역사가 오래된 미 동부에 많은 어떤 목록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 쪽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네바다는 매우 뭐랄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자료가 많이 축적된 곳은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또 제 연구나 작업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라스베가스뿐 아니라 리노라고 하는 도시도 여기 위치를 한번 확인시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오늘 말씀드릴 곳들이 대부분 리노에 있거든요. 라스베가스에 있지는 않고. 그래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곳은 라스베가스긴 한데, 네바다에 그 건축대학이 있는 주립대는 하나입니다. 라스베가스에 하나 있고요. 네바다의 주립대가 리노랑 라스베가스 하나씩 있는데, 리노에는 건축대학이 없고, 당연히 조경학과도 없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제가 라스베가스에 거주하고 일을 하고는 있지만 리노까지 가서 이런 경관 조사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리노가 네바다의 라스베가스보다 좀 더 역사가 오래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1860년대에 생겼으니까 상대적으로 라스베가스에서는 좀 역사가 풍부하고 또 생긴 어떤 배경도 다르기 때문에 좀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지도에서 보시면 개수를 세시는 분은 없겠죠. 대략 한 1000개 이상 목록화가 되어 있고요. 그중에 네바다가 한 8개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이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연방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단위의 프로그램이고요.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경관을 기록하는 프로그램이고, 시작된 것은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아주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이때 이제 관련 법이 승인이 됐고요. 그리고 관련 기관끼리의 조약이 그 다음 해에 있었고, 2010년에 정말로 영구적인 연방 프로그램으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관련한 기관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국립공원청, NPS라고 불리는 국립공원청이 있고요. 이 국립공원청은 크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마치 산림청, 이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산림청과는 다른 조직인데, 미국의 대표적인 뭐 요세미티라던가 뭐 이런 그랜드 캐년, 이런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자원들을 보존하고 뭐 발굴하고 조사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다른 결을 가진 기관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이제 조경을 전문적으로 하는 미국 조경가 협회가 관련 이런 프로그램에 기여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미국 의회 도서관. 우리로 치면은 국립중앙도서관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큰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조약을 맺고 각각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국립공원청이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떤 관리를 한다는 반면 미국 조경가 협회는 전문가 자문을 한다거나 그리고 각 지역마다 담당자들을 두고 네트워크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회 도서관은 기록된 그런 조사 결과물을 보존하고 일반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그런 어떤 도서관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또 기록의 대상으로 보자면, 일반적으로는 미국에서는 역사적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50년 정도 이상이 된 그런 자산을 가리키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꼭 해서 뭐 1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을 제외한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경관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그게 설계가 됐던 아니면 원래 있었던 경관이던 다 포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라졌어도 어떤 그런 조사의 대상에 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협에 처한 것은 더더욱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어떤 다른 어떤 프로젝트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뭔가 누락된 게 있다거나 다른 의미로 좀 재조명을 할 필요가 있으면 역시 어떤 기록의 대상으로 포함을 합니다. 어, 기록할 때 중요한 형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보고서이고요. 하나는 사진이고, 다른 하나는 도면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보고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측량 도면과 흑백 필름 사진이 함께 부가적인 시각적 그런 기록물로 역할을 합니다. 하나 여기서 중요하게 짚어볼 것은 이것이 어떤 굉장히, 뭐랄까, 어느 날 우연히 생긴 것은 아니고, 어, 뭐랄까, 굉장히 체계적인 그런 역사적 맥락 속에서 생긴 것인데, 이게 경관에 관련한 어떤 프로그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건축을 조사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합스라고 불리고, 그 다음에 뭐 인프라스트럭처를 기록하는 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역사적으로는 건축을 조사하고 기록하는 프로그램이 가장 오래됐고요. 1933년. 그 다음에 인프라가 69년, 그리고 경관조사가 2000년입니다. 이렇게 보자면 자매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그 텀이 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그 건축을 조사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 시대를 봤을 때 굉장히 그 감이 오실 것 같은데
3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공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건축가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이때 이 사람들한테 조금 뭐랄까, 일거리를 주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1000명의 건축가를 고용을 해서 각각 10주씩 몇 가지 중요한 그런 자산들을 발굴하고 조사를 해라. 라는 그런 프로젝트에서 시작이 됐던 것이고요. 그게 이제 효과를 발휘하면서 정착을 했고, 그 다음에 뭔가 인프라스트럭처가 많이 사라지거나 뭐 어떤 위협에 처하는 그런 시기가 나중에 60년대 오면서 60년대에는 이제 그런 어떤 구조물을 조사하는 프로그램이 설립이 되었고, 경관은 왜 늦게 되었냐면 미국에서는 보니까 문화경관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1980년대, 90년대 이때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런 맥락 속에서 이런 것들의 어떤 중요성이 2000년대에 이제 확립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헬스 챌린지는 뭐냐면 이 헬스는 그러니까 뭐랄까 탑다운식으로 전문가, 뭐 역사하는 사람, 뭐 보존 활동하는 사람, 공무원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찬찬히 중요한 것들을 발굴하고 이렇게 굉장히 풍성한 어떤 자료를 조사하는 그런 거라면 그것만 해서는 굉장히 뭐랄까 뒤늦게 시작한 이런 경관 조사 프로그램이 뭐랄까 그 속도가 느릴 것 같으니 뭔가 그 풀뿌리 운동처럼 대중의 참여를 유도를 해서 요것의 중요성도 알리고, 그리고 기록도 상당히 좀 축적을 할 수 있게끔 뭔가 다른 방식의 공모전을 하자라는 그런 움직임과 목소리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팔스가 이제 설립된 지 10주년이 됐던 2010년에 이제 첫 번째 공모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 사진의 아래 보시면 왼쪽에 예, 배너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공모전을 보여준 어떤 그런 그 안내판이고요. 여기 서 있는 분이 이 헬스 챌린지에 공식적으로 기여를 한 그 캘리포니아 한 조경가입니다. 이름이 크리스틴 패틸로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런 것들을 좀, 주도를 해서 시작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된 것들이 다 한 번에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 의회 도서관에 요것을 이제 방문을 하시면 뭐 조사 결과물들을 클릭해서 보고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도 볼 수 있고 도면도 볼 수 있고 설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색할 때는 뭐 프로젝트명으로도 검색할 수 있고 또는 뭐 지역으로도 검색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궁금한 것들을 찾아볼 수 있게끔 일반에 무료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 챌린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종의 공모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시간 내에 자료 조사를 여러 사람들의 어떤 참여를 유도해서 자료 조사를 한 결과물을 이렇게 모아서 그중에서 뭐 1등, 2등, 3등을 이렇게 뽑고 상도 주고 뭐 기념도 하고 하는 그런 공모전입니다. 제가 참여했던 거는 2024년부터였고요. 그래서 2024년의 결과물, 그리고 지난해 2025년의 결과물,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지금의 프로젝트, 이 세 가지를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몇 가지 헬스 챌린지의 특징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린 다음에 이 각각의 프로젝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서도 이 헬스라고 하는 것이 이 세 가지 조직이 함께 운영하는 독특한 프로그램을 말씀드렸는데 헬스 챌린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립공원청이 뭐 어떤 공모전이 이제 떴다라고 발표도 하고 그리고 그 조사 결과물들 접수를 받아서 심사위원을 꾸리고 심사를 진행을 하고 결과를 발표하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 국립공원청이 운영을 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 ASLA는 전 주마다 이렇게 지부가 있는데 그 지부에서 이 담당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헬스 리에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각 주마다 예를 들어 제가 속하고 있는 네바다 주가 있으면 ASLA 네바다 주 지부가 있고 그 안에 한 명 또는 뭐 여러 명의 이런 헬스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고용된 건 아니죠.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나서서 프로젝트 이런 조사를 하기도 하고 뭐 자문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흥미로운 거는 매년 주제가 바뀌는데 그 주제를 선정을 할 때 각 이 ASLA 그런 담당관들이 계속해서 회의를 하면서 그런 주제를 선정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거는 미 의회 도서관에 소장이 되고요.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할스 챌린지가 일반 할스랑 좀 달리 공모전 성격이기 때문에 주제가 조금 매우 뭐랄까 흥미롭고 또 매우 시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해는 어린이 관련한 그런 경관이 주 테마였고요. 그리고 쭉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다양성을 관련해서 주제로 삼는 해도 있었고 그리고 라티노,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 사람의 어떤 문화를 주제로 삼을 때도 있었고요. 뉴딜도 있었고, 뭐 여성,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거리 경관, 그리고 사라진 경관, 그리고 흑인과 관련한 어떤 문화유산, 그리고 옴스테드, 그리고 어떤 노동자 등등 각 해마다 뭐 옴스테드 뭐 200주년이다. 그러면 이제 관련한 그런 주제가 뜨기도 하고, 그 해 마침 뭐 미국 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매우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슈였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주제로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의성이 강하고 정치적이기도 하고 사회적인 그런 테마가 나타나서 오히려 일반 할스에서 놓치기 쉬운 그런 어떤 문화유산, 그런 경관유산들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여했던 거는 2024년이 처음이었고, 그다음에 작년, 올해 참여하고 있는데 2024년에는 독특하게도 테마가 없었습니다. 더 많은 그런 참여자를 모으기 위해 그랬었고, 작년에는 도로 풍경이 주제였고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사진에 맨 아래 오른쪽에 보시면 둘리 모양으로 이렇게 공룡이 이렇게 서 있는데, 저게 미국의 어느 도로변에 있는 그런 구조물인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뭔가 매우 독특한 미국이 도로를 건설하면서 만들게 된 혹은 남기게 된 그런 경관을 조사하는 그런 해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미국이 건국 250주년이 되는 해라서 주제가 매우 좀 거창합니다. 뭐 자유, 해방 이런 것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어, 팀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 원칙적으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헬스 챌린지에 있어서는. 공모전이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구성원이 팀을 이뤄서 협력해서 제출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헬스가 전문가 중심의 기록이라면, 이 챌린지는 학생, 뭐, 시민, 그리고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2024년부터는 학생이 그 팀에 참여를 했다. 그러면 보너스 점수를 주거든요. 100점 만점에 5점이기 때문에 굉장한 보너스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런 역사 경관 조사에 좀 관심을 갖고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네바다 주, 그러니까 주에서 뭐 여러 팀이 생길 수도 있긴 합니다만 여태까지는 계속 한 팀이었는데 제가 속한 네바다 팀은 대략 이러합니다. 우선은 미국 조경과 협회 네바다 지부에 이런 할스라고 하는 이런 역사경관 조사를 담당하는 연락책이 있는데 두 명입니다. 그 두 분. 그리고 그다음에 조경학과 교수로서는 이제 제가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조경학과 학생들이 적을 때는 한 명, 많을 때는 두 명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주로 리노시의 자산들을 조사를 했기 때문에 리노시 공무원도 함께 이름을 넣어서 팀을 이뤄서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 주로 이 네바다주의 할스 이 담당관들은 조경가거나 혹은 그 지역에서 역사 보존 활동을 하는 그런 자원봉사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주로 현장 조사 함께 하고 도면 작성을 한다거나 보고서를 검토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 같이 현장 조사를 하고 각각 조금씩 역할이 다른데 저는 주로 현장 조사 외에도 아카이브 리서치를 좀 하고 이제 보고서를 주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제가 뭐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하면 그런 아카이브 연구를 도와주고 연구 보조를 한다거나 사진 촬영을 한다거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노시의 담당자들은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합니다. 이렇게 팀 구성이 되는데 우선 처음에 제가 미국에 가서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2024년 초에 어느 날 이메일을 받았는데 여기 이 사진 속에서 맨 왼쪽 사진에서 오른쪽 여기 아만다라고 하는 이분이 리노에 있는 한 조경가인데 이분이 네바다주의 헬스 담당관이었어요. 이분 이메일을 저한테 보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한테 보낸 건 아니고 저희 조경학과 전체 교수진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메일을 보냈다고 해요. 이분이 이제 이 역할을 맡으면서부터 이런 거를 하자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이 학교에 가기 전까지는, 어, 역사나 뭐 이론을 전공하는 그런 교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아무도 응답을 안 하다가 제가 재밌을 것 같다. 뭐 같이 하자. 뭐냐. 이렇게 답장을 하면서부터 이제 프로젝트가 굴러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학생 같은 경우는, 어, 첫 번째 해 같은 경우는 맨 왼쪽 사진에 여기 왼쪽, 오른쪽에 두 번째, 여기 젖셀이라고 하는 학생인데, 제가 이렇게 평상시 스튜디오나 이런 수업에서 눈여겨보고 있다가, 좀 뭐랄까, 학생이 있으면 오전 보너스도 되고, 또 이런 거 같이 학생이 있으면 더 재밌기도 하고, 학생에도 뭐 리서치 기회도 되니까 누구랑 같이 하면 좋을까 했을 때, 저 학생이 사진을 잘 다는 걸 알고 있고, 스튜디오에서 굉장히 성실해왔기 때문에 먼저 컨택을 했습니다. 해볼래? 해서 이렇게 이제 리크루팅을 하게 되었고, 마침 첫 번째 이렇게 팀을 결성을 했는데, 네 명이서 한 분은 이제 멀린다라고 해서 리노에서 오랫동안 역사 보존을 하던 분인데, 이렇게 팀을 이뤄서 처음으로 2024년에 제출을 했고, 첫 제출이었는데도 이제 2등을 하게 되어서 마치 리노시에서도 이런 어떤 뭐랄까 저희의 그 프로젝트를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보존상까지 주시면서 더 많은 학생들의 이제 관심을 얻을 수 있었죠. 그래서 두 번째 해에는 이렇게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공개적으로 오픈콜을 냈고, 그 중에 한 학생, 여기 이 남학생이 아담이라고 하는 학생인데, 이 친구가 하겠다고 해서 함께하게 되었고, 제 계획은 3학년 한 명, 4학년 한 명 이렇게 계속해서 데리고 가면서 적어도 한 두 번 이렇게 사이클을 돌면서 프로젝트를 경험하고 본인이 첫 번째 참여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두 번째에 더 펼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구조를 가져왔으면 좋겠다 생각했고, 네바다 ASLA에서도 흔쾌히 그렇게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계속해서 학생을 두 명을 데리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여기 오른쪽, 맨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여기 또 새로운 인물, 여기 데이비드라고 하는 학생이 추가가 됐는데, 올해는 특이하게도 또 오픈콜을 했더니 이번엔 두 명의 학생이 하고 싶다라고 이제 요청을 해왔고, 그중에 예산상의 이유로 한 명밖에 데리고 갈 수 없었는데, 이 데이비드라는 학생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이 학생들이 다 학부생이거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조경학과가 학부밖에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리서치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좀 제한적인데, 학생들 중에 일부가 대학원을 진학을 생각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꼭 설계 말고 다양한 그런 기회를 조금 경험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것이든 좀 프로젝트를 좀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있어서 꾸준히 여태까지는 이렇게 팀을 좀 다양하게 엮어서 꾸려 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MBS라 그 네바다 ASLA 그 지부가 꾸준히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소정의 금액이긴 합니다만 학생들에게 인건비, 뭐 연구비를 줄 수 있고 현장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그런 실행비가 지원이 되고 있어서 꾸준히 매우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조사에 있어서 기록이 아무렇게나 되는 건 아니고 체계적인 요구 서식이 있다는 것. 이 헬스 챌린지 같은 경우는 기록이 뭐랄까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입 장벽을 낮춘 그런 기록 양식을 할 수 있는데 원래 그런 할스웨 비교했을 때 얘네는 간략조사 보고서라고 부르는 템플릿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쇼트 포맷인데 원래의 스탠다드보다 굉장히 짧은 분량이고 핵심만 담아도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사진은 선택이고 도면도 선택입니다만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함께 제출했을 때 추가 점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꾸준히 사진도 찍고 측량 도면도 그림을 그려서 제출하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할스의 기록 체계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 간략조사 보고서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할스 같은 경우는 전 국가적 차원에서의 경관 기록은 스탠다드 포맷이라고 해서 굉장히 포괄적이고 풍부하고 심층적인 그런 기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보면 이거 넣어야 되고 저거 넣어야 되고 요거 넣을 때는 어떤 정보가 꼭 필요하고 그리고 뭐 그 단어 쓸 때 뭐 쉼표는 어떻게 쓰고
뭐 주석은 어떻게 쓰고 뭐 이런 등등의 굉장히 마치 논문 수준의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두 번째 레벨로는 국가나 주 차원의 경관 기록이고 약간의 선택적 추격이 가능한 그런 레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 차원의 경관, 그러니까 굳이 전 국가적인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자산은 아니라 하더라도 지역에서의 중요한 경관을 기록하는 경우 또는 시간과 예산이 매우 제한적인 경우 또는 이렇게 챌린지처럼 공모전이라서 그냥 참여 자체가 의미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숏포맷을 사용을 해도 됩니다. 숏포맷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제가 작년에 조사했었던 이 기록 조사 결과물의 일부 페이지인데 크게 하나, 둘, 셋, 넷, 7개 정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유산 이름 그리고 어떤 번호 이런 것 표제로 있고요. 그다음에 지리 정보가 들어갑니다. 좌표 정보까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의의라고 할 수 있는데 각 해마다 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테마가. 그래서 이 유산이 그 테마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보여주는 간략한 초록 같은 그런 요약 선언문이 있고요. 그 이후에 물리적인 특성을 설명하는 묘사 부분, 그 다음에 어떤 연대나 인물이나 어떤 변화를 설명하는 역사 부분, 그 이후에 이제 출처 목록, 그리고 기록자로서의 누가 이제 참여했고, 언제 썼고, 뭐 이런 등등의 정보입니다. 이 중에서는 의의부가 제일 중요하다 할 수 있겠는데요. 조금씩 그 실제 프로젝트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 보고서가 어떻게 작성이 되었고, 어떤 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2024년에 코크란 비치라고 하는 수로입니다. 그러니까 관계 수로 같은 건데 그 농업 그런 농촌에서 보이는 그런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을 대야 될 때 필요한 그런 농수로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기록한 몇 가지 사진들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맨 오른쪽에 위쪽에 있는 여기 나무로 되어 있는 구조물이 보이시죠? 이게 영어로는 플룸이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어,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용수로? 그러니까 물과 물이 지나는데 이것이 이렇게 흘러가야 되니까 지금 그림에서처럼 지형 때문에 물이 못 흘러가니까 그거를 이제 보완해준 어떤 그런 인공 구조물입니다. 이제 이게 사라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가 이거를 처음에 2024년에 하자라고 하면서 오픈 테마였는데 뭘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마침 리노시에서 요거를 없앤다. 이쪽이 계속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 더 이상 농사도 안 짓고 해서 이거 필요 없다. 없애자라는 결정이 내려졌고, 없애기로 한 2달 전인 시점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요거를 중심으로 조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계기가 되긴 했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요 플룸이 이어진 것들이 여기저기 있더라고요. 뒤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요 구조물이 철거된다. 요 소식 하나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만, 조사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조금 새로운 정보, 자료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헬스 챌린지를 하면서 느낀 것은, 현장 조사가 전부는 아니고, 그 이야기를 풀어내기 위한 어떤 서술, 내러티브가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자료조사, 아카이브 리서치가 중요했었는데요. 관련 자료를 막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중요한 어떤 몇 가지 자료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 지도는 리노라고 하는 이 도시의 옛날 지도인데, 이 검은색 굵은 실선이 리노를 흐르고 있는 트러키라고 하는 강입니다. 마치 서울의 한강 같은, 물론 그 정도의 규모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리노는 라스베가스 여러분 가신 분이 있으시겠지만, 라스베가스와 다르게 리노는 강이 있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노는 강이 항상 흐르는데, 네바다에서 좀 북쪽이고 캘리포니아에 붙어 있고, 그 근처에 호수가 뭐 200개에 달하기 때문에 물이 풍부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농사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리노가 좀 독특한 도시인데요. 근데 이 강을 이 도시 전역에 흘러내리게끔 하기 위해서 초창기부터 리노 사람들은 디치라고 하는 관계수로를 막 건설을 했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면은 거의 10개 가량 되는 그런 디치들이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저 곧 없어지는 저 플룸이라고 하는 저 구조물이 이 리노의 어떤 뭐 탄생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경관이겠다라는 것을 좀 파악을 할 수 있겠고, 더 찾아보니 이 지도는 1921년의 지도인데, 이 지도 자세히 보시면 여기 왼쪽 사진에 이 뭐 수로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막 이렇게 꼬불꼬불 지나가는 것이 아까 그 제가 예전에 조사했던 그 코크란이라고 하는 디치 관계 수로이고, 이 직선으로 막 되어 있는 것들이 그 리노에서 그 지었던 그런 목장들의 그런 분포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름도 써 있어요. 주인 이름도 써 있는데 이 관계수로를 이용한 그런 목장, 뭐 주인의 이름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리노의 이제 발전상 뭐 이런 지형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추적을 할 수 있었었고요. 더 뭔가 이 물리적인 이런 어떤 이 수로의 흔적은 조금 이제 지도를 통해서 파악을 했고, 뭔가 이거를 조금 어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막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다 보니 하나 발견한 것이 이 네바다 주립대학교 리노 캠퍼스의 도서관에서 발견한 것인데, 디치란 이름으로 이런저런 걸 막 검색을 하다가 학부모, 선생, 교사 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이 조직이 만들어진 배경이 슬프게도 자꾸 이런 수로에서 애들이 빠져 죽는 거예요. 수로가 이렇게 뭐 한강처럼 깊은 게 아니라 한 깊이가 뭐 한 2m, 1m, 그리고 넓이도 얼마 안 되고, 여기 왼쪽 사진에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애들이 그냥 재미있게 가서 뭐, 우리 옛날 말로 가재 잡고 도랑치고 하듯이, 그렇게 가서 막 이렇게 놀다가, 갑자기 물이 불어나거나 이러면 이제 애들이 빠져 죽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나서서 이제 더 이상 리노가 뭐 농사 짓는 도시도 아니고 이때가 지금 한 1940, 50년대 있는데 우리가 더 이상 농사만 짓는 것도 아니고 요거 다 없애자. 다 뭐 복귀하거나 덮어 씌우거나 없애거나 하자. 근데 이제 돈이 많이 드니까 워낙 이 디치가 많아서 그런 어떤 펀드레이징 하는 그런 조직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실제로 굉장한 모금을 해서 나중에 당선된 시장이 상당 부분을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저희가 좀 조사를 하게 되었고, 관련해서 또 이런저런 뭐 찾아보다가 이 맨 오른쪽에 보시는 이게 그 펀드레이징 하는 그런 과정에서 했었던 어떤 캠페인인데, 여기 다 영어지만 이 그림만 보더라도 이렇게 애가 팔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죽어가는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 이 아저씨, 이렇게 물에서 이렇게 걸어 나오는 이것들을 보여주면서 이 디치를 다 없애는 그런 캠페인을 벌여서 공원에서 어떤 행사 같은 걸 하는 그런 입장 티켓, 판매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흥미롭게 찾아보면서 이 디치에 얽힌 어떤 내러티브를 좀 엮어갈 수 있는 힌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조사 보고서를 썼는데 여기서 이 의 부분을 서술한 거를 간단하게 한국말로 보여드리면 하나는 이 수로가 리노의 어떤 초창기 어떤 도시 설립의 과정을 보여주는 수로 중에 하나다. 특히 얘가 맨 처음 알지만 초창기 그 처음에 그 설립된 디치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가 중요하게 강조가 되었고, 두 번째는 나중에 아이들이 계속 이제 빠져 죽으니까 요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학부모 교사 연합이 생겼는데, 이들이 실제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벌였던 사회운동, 공동체의 어떤 역사, 기억, 이런 것들과 얽혀 있는 유산이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면서 내러티브를 이렇게 엮어갔습니다. 이게 첫 번째 2024년에 비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이런 이야기 정보를 다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구조물 하나가 사라진다는 이야기 하나, 거기서 출발해서 아카이브나 이런 자료를 조사를 하다가 이런 어떤 조금 슬프지만 매우 강렬한 이런 어떤 사회사, 어떤 운동 이런 것들이 얽혀 있는 것을 알게 돼서 역사를 좀 정리했고요. 그리고 이 아까 그 사라졌다고 하는 그 나무로 된 어떤 수로 그 구조물은 저희가 도면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면도, 뭐 입면도, 그리고 단면도를 통해서 이것의 뭐 사이즈라든지 뭐 구조, 그리고 재료, 그리고 특징, 그리고 실제 지금 당시에 이 수로 안에 어떤 식물들이 지금 들어와서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적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프로젝트였고요. 두 번째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 2등을 하면서, 첫 번째 참여에도 불구하고 2등을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신나서 계속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 프로젝트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주제가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이 당시에 주제가 도로변 풍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도로, 뭐 고속도로, 뭐 이런 것들을 건설하면서 나타나게 된 그런 경관을 조사하는 게 주제였고요. 그래서 이제 또 리노를 하게 됐는데, 이따가 길 박사님과 좀 토론을 하면서 왜 자꾸 제가 리노에 자꾸 가는지를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노에 마침 어떤 도로가 아까 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도로가 많은데, 교량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교량이 철거되고 다시 지어진다고 해서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듣고 솔깃해서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다 보니 마침 이 도로와 관련된, 이 교량과 관련된 이야기가 지금 2025년의 주제와 잘 맞겠다 싶어서 이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왜 이 교량이 사라진다고 하는 요거 자체가 도로변 풍경이랑 잘 맞을까를 설명을 드리려면 맨 왼쪽에 여기 삽도를 보여드려야 될 텐데, 미국이 아무래도 자동차가 특히 이제 대표적인 그런 나라인데, 미국에서 하이웨이라고 부르는 우리로 치면 고속도로가 여러 가지 이제 생기게 된 어떤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가 한 1920년대인데 특히 여기 왼쪽 위에 그 미국 지도를 보시면 횡단하는 이제 검은색 실선 이게 링컨 하이웨이, 그 링컨 고속도로인데요. 이게 1913년 네, 첫 구간을 개통하면서 이렇게 생긴 것인데 이게 미국의 대륙을 횡단하는 대표적인 역사적인 그런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뉴욕에서 시작을 해서 뭐 시카고를 지나서 솔트레이크시티 유타주에 있는 도시를 지나서 리노도 거쳐가고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지나가는 미 서부 횡단 도시, 미 대륙 횡단 도로입니다. 근데 이게 마침 리노를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얼마나 리노가 나름 중요했는지를 볼 수 있겠고, 사실 리노가 샌프란시스코하고 솔트레이크시티 사이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좀 라스베가스랑 다른 여러 가지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링컨 하이웨이가 리노를 지나가게 됐는데 이 하이웨이가 막 이제 리노를 지나가니까 갑자기 리노에 방문하는 관광객, 뭐 사람 이렇게 막 많아지는 거예요. 자동차를 통해서. 그러면서 이 리노가 약간 그 관광지화가 됩니다. 이 시대에.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경관들이 바뀌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 섬입니다. 여기 이 첫 번째 지금 여기 화면에서는 가운데 아래, 여기 항공사진이 보이시죠? 이렇게 항공사진이. 요게 여기 가운데 있는 조그만 섬이 이 윙필드라고 하는 그런 공원이 있는 섬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사이즈는 노들섬보다 좀 작은 것 같고요. 대략 노들섬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링컨 하이웨이가 이 도시를 지나가다 보니까 원래는 이게 그냥 아무도 안 가는 섬이었다가 조금씩 사람들이 가는 섬이었다가 뭔가 이제 도로가 이제 가운데를 지나가겠네요. 여기 지금 항공사진의 가운데 도로가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관통하시는 게 보이시죠? 이 도로가 생긴 게 링컨 하이웨이가 건설되기 난 직후입니다. 그러면서 이 섬이 나중에는 이 리노시가 소유한 공원이 되게 되는데 그런 어떤 과정들이 주제와 부합한다고 생각을 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중요한 게 이게 살펴보니까 이 섬이 아무도 안 가는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자연섬 이렇게 존재하다가 한때는 또 유원지였다가 나중에는 또 공원이 되는데 요거 하나를 다 똑같이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룬다기보다는 하이웨이가 어떻게 얘를 바꿨나 이것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고 저희가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그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재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러한 어떤 신문 자료가 굉장히 그 서포트를 하게 되었는데 이 신문 자료를 보시면 이 신문 자료가 25년의 신문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자동차의 시대가 왔다. 그러면서 리노가 앞으로 매우 발전할 건데 최근에 리노시에서 가장 잘한 게 저 윙필드 저 공원을 어떻게 바꾼 거고 거기에 도로를 낸 거다. 그래서 더 많은 도로 건설을 하면서 도시를 개발하자. 막 이런 논조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그게 마침 저희 이 기록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사이트의 중요성을 이제 보충하는 그런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진들을 보시면 이게 20년대, 30년대에 찍힌 사진인데
일직선이 아니라 그 당시 자동차는 아무래도 속도가 지금보다는 이렇게 느렸으니까 커브를 돌면서 S자로 경관을 감상하는 그런 식의 도로가 설계되었고 자동차도 그렇게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내려서 이 섬에 들어가서 구경도 할 수 있고 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보여주는데 이런 것들이 좀 흥미로운 자료였고요. 그래서 이때 최종적으로 저희가 작성한 조사 보고서는 이러합니다. 이 중에서 이번에는 그 묘사 부분, 이 부분은 주로 물리적인 특성을 설명하는 부분인데 여기를 잠깐만 보여드리면 이렇게 좀 서술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때 중요하게 본 것은 이 부지가 지금은 처음에 이 경관도로로 만들어졌을 때랑 좀 다르지만 여전히 이런 것들은 남아있다. 이런 것들은 좀 강조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역사 부분인데 여기서는 강조했던 것이 이 링컨 하이웨이가 이 사이트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주제와 부합해서 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또 경관 조망이라든지 여가 명소로서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역사 속에서 좀 자료 조사를 통해서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은 하고 있는 중이라 뭐 더 많은 설명을 풍부하게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첫 번째 프로젝트 사례가 뭐랄까 어, 설계된 경관이라기보다는 농수로처럼 그냥 인프라스트럭처도 어떤 경관 조사의 한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 사례는 설계된 공원이라고 하는 곳이 어떻게 이런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린 사례고, 현재 지금 제가 하고 있는 2026년의 챌린지 같은 경우는, 조금 또 다른 결의 그런 사례입니다. 이곳은, 바워스 맨션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어떤 부자의 저택입니다. 이번 해 주제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건국 250주년이기 때문에 좀 거창한데요. 자유, 해방, 이런 것들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가 이제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곳인데, 이 맨션이 그 당시에 여기서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자면, 한 부부가 지은 주택인데, 네바다주가 설립되는 해에 건축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네바다의 어떤 그 설립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이 집을 지은 부부가 광산으로 떼돈을 번 그런 재벌이었기 때문에 네바다주의 탄생을 이제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로 부자였냐면, 원래 부자는 아니었고, 네바다에서 이렇게 은광 개발을 통해서 떼부자가 되다 보니 이 집을 짓게 됐는데, 그 당시 돈으로 40만 달러의 이 집을 지었다고 해요. 건축비가. 건축이나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40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6억. 그러니까 그 당시로도 40만 달러고, 6억이면 지금 리노랑 아니면 라스베가스에서 조그만 주택을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1860 몇 년도에 40만 달러를 들여서 이 주택을 지었다고 하니 얼마나 부자였는지가 짐작이 되는데 우선 이제 광산 재벌이라고 하는 그런 배경도 네바다주의 어떤 탄생과 연결이 되고, 그리고 중요하게 봤던 거는 이제 이 저택의 주인이 남편이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인이 딸과 함께 남았는데 이제 남편이 떠나면서 부인이 혼자 이제 광산 경영을 하다가 잘 안 되면서 거의 파산할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자구책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저택을 뭔가 행사의 장소로 삼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행사 저런 행사 뭐 파티 무도회를 막 개최를 합니다. 결국은 잘 안 됐지만 근데 그중에 개최했던 행사가 뭐였냐면 네바다주 여성 참정권 운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후원하기 위해서 무도회를 여기서 엽니다. 1868년에 찾아보니까 미국에서 여성이 참정권을 얻게 된 것이 공식적으로는 1900, 뭐 20년대 이후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 네바다주 같은 경우 1914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부터 여성의 참정권 운동을 위해서 정말 어느 정도 진심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것을 후원을 하는 이제 여자 중에 하나였던 것이고, 그리고 그 행사가 여기서 열렸던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야기를 이 올해의 주제와 엮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한 가지 이번에 주제가 좀
특징적인 것은 이미 이곳은 미국의 국가 사적지에 등록이 된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로 치면은 뭐 국가문화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인정이 되어 있고 뭐 기록도 있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주로 그 기록이라는 것이 이 건물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높이가 얼마고 재료가 뭐고 스타일이 어떻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뭐 분수를 비롯해서 뭐 식생, 나무, 그리고 이런 경관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경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것에 대한 기록은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기록이 있고 등록이 된 그런 국가 사적지이긴 합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초점을 두는 것은 이런 주제도 좀 특징적이고, 그리고 이 주제가 이 경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추가적인 기록을 얻는 것을 이제 의의에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좀 발굴한 것들은 60, 70년대 이미 한번 복원이 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때의 복원 시점에서의 그런 배치도를 통해서 정원의 일부 모습을 조금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런저런 이제 아카이브를 통해서 관련 자료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할스 챌린지 같은 경우는 매년 주제가 매우 특징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매우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엮어내서 그걸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엮어내려면 문헌이 이제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그럴 때 이 아카이브가 매우 역할을 크게 합니다. 특히 제가 이용하는 아카이브는 크게 두 가지인데 아무래도 리노에 있는 자산들을 저희가 기록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네바다 주립대학교 리노 여기에 고문원실이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네바다주 역사협회가 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협회 같은 경우 제가 매번 꾸준히 방문하다 보니 사서에게 먼저 이런 주제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다 하면은 먼저 이렇게 목록을 추려주기도 합니다. 그럼 저희가 가서 조사를 하기도 하고요. 올해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얼른 이걸 마무리하고 토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거창한 그런 이야기는 토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마무리 페이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연구자로서 낯선 땅 네바다주, 그리고 리노에서 이런 기록 조사를 하면서, 어떤 하게 된 생각들을 좀 간단하게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누누이 제 고향은 이제 강원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강원도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오래 살다가 이렇게 낯선 완전 네바다에 가서 이렇게 지금 시민은 아니지만 이민자로서 일을 하고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런 가끔은 네가 미국 사람도 아니고 왜 이런 거를 해 대체 뭐 무슨 생각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우선은 이제 뭐 제가 역사 연구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네바다주에서 월급을 받는 그런 교수이기도 하니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걸 하면 할수록 네바다에서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점점 뭔가 이렇게 동질화? 뭔가 제 의미를 약간 여기서 찾고 있는 그런, 중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바다가 굉장히 그런 서부 개척에 한 그런 결과이기도 하고, 저희가 계속 조명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민자, 그리고 초창기 뭐 개척민들, 그리고 좀 전에 그 바워스 맨션의 그 주인도, 그 여자 주인도 스코틀랜드에서 이민 왔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등등 그들이 이제 막 와가지고 정착하고 개척하고 뭘 이렇게 갖고 가고 뭐 짓고 뭐 이런 그런 삶을 들여다보니까 이제 저의 어떤 삶이 좀 풍요로워진다, 의미가 있어진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어, 기존에는 역사 연구자 하면은 어떤 자료를 조사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어떤 팩트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로 생각하는데 약간 할스 챌린지 같은 경우는 테마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공모전이다 보니까 이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여기에 숨겨진 이야기가 뭔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어떤 조사의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사실을 이렇게 쭉 나열하고 연대기를 보여주기보다는 설득력 있는 그런 내러티브를 쓰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굉장히 물론 이제 사실에 반하는 글을 쓰는 거 아닙니다만 창조적인 글쓰기를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보면서
어, 제 눈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제가 봤을 때 정말 얘는 확실하게 의미가 있다, 이 테마에 맞다. 이럴 때 이런 자산의 기록이 저뿐 아니라 뭐랄까, 이 공모전을 주최하는 측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뭔가 약간은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언어를 쓰는 그런 어떤 새로운 역할, 이런 것들을 조금 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융합하고 압축하고 과장하고 그런 역할도 있는데 세부사항은 선택적으로 강조하고 뭐 이러긴 합니다만 뭐 과거의 생명을 불어넣고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창조적인 글쓰기를 하는 그런 저를 발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어떠한 그런 한국에서의 조경 유산 뭐 기록 보존에 대한 어떤 과제는 어떻게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는 길 박사님과 토론을 통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정하 교수님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막 이런 프로젝트 같은 걸 할 때 NPS 조사하다 보면 할수 이렇게 막 사이트에서 찾아서 공부를 하기도 했는데 약간은 겉보기로만 아는 것 같아서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행하는 과정, 뭐 연구진의 구성이라든지 세부적으로 운영되는 것까지 다 들을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실질적으로 와닿는 그런 부분이 많았던 발표였습니다. 네, 저희가 그 포스터를 보니까 시간이 5시 10분까지로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더 그래서 하셔도 됩니다. 네. 네네네. 그래서 한 10분 정도 더 조금 더 써서 네, 20분 정도까지 이렇게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제가 질문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 참여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들어주고 계신 것 같은데 궁금한 점이나 조금 얘기 나누고 싶은 점이 있으면 편하게 뭐 채팅창이나 화면을 켜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시작을 하면, 이제 저는 리노라는 도시를 일단 김정하 교수님 소개를 통해서 좀 처음 알게 되었는데, 사진으로만 봐도 메트로폴리탄 도시하고는 굉장히 다른 한 인구가 한 20만 명 정도 되는 중소도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그런 중소도시의 모습을 보기에 매력적인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방문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리노라는 곳을 그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대상지로 좀 택하게 된 배경이 궁금하기도 했고, 이런 코크란 수로라든지 윙필드 공원이나 바워스 맨션도 이제 바워스 맨션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히스토릭 플레이스에 등록된 이제 미국의 유산으로 등록된 사이트이기 때문에 여러 정보가 있기는 했지만 구글에서 코크란 디치 이렇게 쳐보면은 나오는 게 김정하 교수님이 올린 그 헬스 자료가 거의 상위에 있을 정도로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고 윙필드 공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 미국 문화경관 재단에도 굉장히 이런 미국 공원에 대한 아카이브를 잘 하고 있는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에 봐도 윙필드 공원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었어서 그래서 이런 대상을 택한 게 저는 재밌고 또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리노라는 도시를 택하게 된 배경이나 이런 대상을 알게 되거나 선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네, 질문을 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길 박사님. 방금 저한테만 보이는지 전체 채팅창에 같이 떴는지 모르겠는데, 김솔이라고 하는 분도 질문을 주셨는데, 같은 결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아이디어를 이런 유산들을 조명을 하게 됐는지.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네바다의 주에서 살기 시작한 지 4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 라스베가스밖에 없고, 라스베가스도 뭐 깊이 안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제가 뜰 때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가 하얘지는데, 이제 제가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제 같이 하는 그 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이 각 네바다 주에 있는 ASLA의 이런 할스를 담당하는 분. 그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리노에 살아요. 그래서 그 두 분이 리노에 살고, 그 두 분도 리노에서 태어나고 자란 건 아니고 다른 곳에 태어나 자라다가 리노에 오신 분들인데 우선은
저희가 이제 각 주제가 뜰 때마다 이제 고민하는 것은 저 같은 경우는 그나마 알고 있는 라스베가스의 뭐 이런저런 어떤 지역을 몇 개를 이렇게, 적어보고,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좀 생각해서 어떤 사이트를 이번에 하면 좋을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고,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미팅 때 한 사이트 한 10개 정도를 이렇게 저희가 막 놓고서는 이제 회의를 하는데, 결국 회의를 하다 보면, 이제 아까 네바다주의 역사 담당관, 늘 리동에 계시는 그분들이 아무래도 저보다는 네바다를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주제에 적합한 사이트를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의를 하면서 결국에는 추려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주제가 가장 낫겠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계속 두 번을 리노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약간 새로운 곳을 해보면 좋겠다. 뭐 라스베가스를 좀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 싶었어요. 근데 올해 주제는 자유하고 해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라스베가스 뭐 자산이 뭐가 있을까? 막 이렇게 찾아보다가 라스베가스에 사실 라스베가스가 예전에 미국에서 이혼이 어려울 때 이혼이 그나마 쉽게 되는 지역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라스베가스에 와서 이혼하고 이렇게 떠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조건이 네바다 라스베가스에 6주 동안 거주를 했어야 하기 때문에 6주 동안 거주하는 어떤 여관, 숙소가 있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목장을 끼고 있는 약간 정원 같은 형태의 그런 곳들이었는데 옛날식 호텔 그런 곳들 몇 군데를 저희 후보로 생각했었는데 흥미로운 그 자유와 해방이라는 관점을 그런 주제를 어떤 그런 결혼, 뭐 이혼 이런 것들과 엮으면서 매우 재미있을 것 같긴 했는데 조금은 이번에도 뭐랄까 좀 더 보편적으로 설득력 있는 걸 가자 하면서 결국에는 바우스 멘션을 하게 됐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네,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한 후보지 보통 한 뭐 적긴 5개, 10개 놓고 회의를 하면서 추려나가고 가장 결국에는 그 주제에 적합한 곳을 추려내는데 아무래도 리노가 라스베가스에 비해서는 작은 도시이긴 합니다만 베가스가 인구가 300만 정도고 리노가 20만이니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근데 리노가 설립된 게 1864년이 1860년대이기 때문에 그 네바다의 어떤 서부 개척 시대, 뭐 골드러시, 뭐 그 광산 개발,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갖고 있는 곳이라서 여태까지는 계속 리노에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저도 재밌게 했던 게 그런 헬스 챌린지의 주제가 매년 좀 다르게 진행이 되는 것이 굉장히 좀 미국에서 그 교수님이 택한 대상도 뭐 디치를 택할 때도 있고 공원, 맨션을 택할 때도 있듯이 미국의 경관유산을 좀 다양한 시각에서 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흥미로웠고 그런 게 굉장히 미국적이라는 생각도 많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이런 템플릿을 준비하면서 이런 게 하나의 랜드스케이프스라는 범주를 묶일 때 약간 그런 템플릿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없었는지 아니면 그걸 일률적으로 다 기술하기에 어려움이 여러 가지의 유형의 대상을 하나의 템플릿에 맞춰서 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는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이제 내게 느껴지는 시그니피컨스를 이제 템플릿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한다고 하셨듯이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주관적인 그 장소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템플릿의 성격을 더 확장해 갈 그런 논의는 없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긴 했습니다. 네. 네. 우선 약간 구별을 하자면 할스와 할스 챌린지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할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올해는 얘를 조사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걔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참여해 본 적은 없어서 깊이는 모릅니다만 그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굉장히 체계적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랜드스케이프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 이제 지형도 설명하고, 뭐, 물은 어떻고, 식생,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조경 설계할 때 고려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물, 뭐, 식생, 지형,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심지어 뭐, 날씨, 토양 등 그런 것들이 다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 놓치는 게 없겠다 싶은 정도고, 그렇지만 헬스 챌린지 같은 경우는, 어, 그게 하나하나의 항목이 되진 않고, 오히려 아까 집중적으로 보여드렸듯이, 시그니피컨스, 그리고 역사,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어떤 가치를 보여주는 부분, 그 다음에 연대를 보여주는 부분, 스토리를 보여주는 부분, 그 다음에 지금의 어떤 조건, 형태를 보여주는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서술을 할 때 겹치는 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제가 하다 보면 자꾸 길어지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음, 길게 쓰지 말자 자꾸 이렇게 다짐하면서 결국에는 길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이야기가 설득력 있게 전달되느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챌린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게 뭐랄까, 그 핵심적인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 공모전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 공모전은 보통 4월 중에 이렇게 콜이 뜨고 그러면 저희는 보통 4월에 한번 이렇게 막 소통하고 4월 말에 한번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고 5월 초에 답사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5, 6, 7월은 계속해서 이제 자료 조사하고 이거 조사서 쓰고 회의하고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집중적으로 하는 거는 5, 6, 7월 3개월이라서 저에게도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닌 정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같고, 실제 할스에 의해서 기획된 조사를 할 때는 아마도 뭐 한 계절 이상, 그렇게 뭐 반년, 뭐 1년 이렇게 들어가고, 여러 사람들이 뭉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현장 측량 조사도 굉장히 꼼꼼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챌린지의 취지에는 지금의 단순한 그런 조사 체계가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렇지만 아쉬운 것 중 하나는 그 보고서 내러티브가 가장 중요하고 선택적으로 사진과 그 도면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할 수는 거 다 해야 되지만.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 프로그램이 개발된 게 2000년대고 건축은 아주 옛날인 1930년대라서 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얘네는 또 흑백 사진을 말을 하거든요. 실제 이렇게 그 의회 도서관에 넘어갈 때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매우 베이직하지만서 올드하지 않나? 지금의 영상을 따로 받진 않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뭐 영상을 찍는다든지, 아니 뭐 드론, 아니면은 뭐 그 3D 스캔, 뭐 VR,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그 경관을 기록하는 매체들이 미디어가 다양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공식적으로 이 체계 속에 들어오진 않아서, 그 얘기는 곧 사람들이 나중에 이 자료를 검색하거나 뒤져볼 때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만 이제 읽고 그냥 사진 보고 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 논의나 어떤 체계에 대한 어떤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논문 쓸 때 제일 좋은 거는 막 부모님께 뭐 한 단락 정도로 요약해서 설명을 음, 해서 잘 전달되는 형식이 제일 좋은 논문이다 말했듯이 이런 대상에 대해서 특히 이렇게 사라지는 데 대한 기록하는 경관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시그니피컨스 내러티브로 성격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보면은 헬스 자체는 25년 정도 넘게 진행이 된 것 같고, 또 헬스 챌린지는 15년 정도 이렇게 쭉 진행이 되어 온 것 같은데, 이게 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사라지는 경관을 보호하는 데 조금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례도 있었는지, 아니면 경관 보호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아카이브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좀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었는지 좀 그런 부분이 궁금하기도 해서 혹시 더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으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25년을 다 지켜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유할 내용들이 꽤 있더라고요. 우선은 기록 자체로 보자면 할스가 한 25년, 이번이 26주년인 것 같은데 하면서 할스 챌린지 자체만으로도 한 300건 정도의 기록 조사가 축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냥 지나가서 말씀 못 드렸지만 여태까지 여러 테마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테마가 뉴딜이었는데 그때는 47개의 조사서가 접수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주에서 제출했던 거 보통 한 15개 주에서 제출을 하는데 그만큼 여태까지 챌린지 자체만으로도 한 300건의 그런 조사서가 이제 축적이 된 거니까 어떤 양적으로도 의미는 있는 것 같고 실제 영향에 대해서는 뭐랄까, 뭐, 숫자로, 뭐, 어떤, 이렇게 보여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이 의미 있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각 주마다 어떤 보고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클라호마라고 하는 주는, 이미 할스가 공식적으로 되기 전부터 조그맣게 이런 조사들을 해왔는데, 그때 보니까, 이제 1987년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한 47개의 그 주에 있는 오클라호마 주에 있는 47개의 자산을 다 조사를 했다고 해요. 학생들, 뭐 교수, 그리고 조경가들이 함께 하면서 그거를 다 이제 주에 있는 역사 보존국 공무원 조직에 제출을 했고 그게 접수가 되면서 그 주의 관광부에서 그 자료를 이제 활용하면서 그 주에서 어떤 관광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만들 때 적극적으로 자료를 활용했다는 하는 뭐 그런 기록이 있고 그다음에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이제 법령을 개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플로리다에서 보통 역사 자산 하면은 뭐 건물이라든지 뭐 작은 오브제 뭐 이런 걸 중심으로 재산을 중심으로 법에서 정의를 내렸다면 플로리다 주에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부터 로비를 해서 어떤 경관까지 어떤 역사적 자산으로 보게 되는 그런 법령 개정이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많은 대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심지어 조경학과에서도 이런 역사 기록 뭐 보존 이런 어떤 커리큘럼을 이제 세웠다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보고서에만 나와 있는 것만 하더라도 오클라호마 주립대, 뭐 애리조나 주립대, 버지니아 공과대학교, 플로리다 주립대 마이애미 주립대, 뭐 콜로라도 주립대, 뭐 등등 이런 각 학교에서 조경학과 또는 뭐 역사 보존 관련 학과에서 이런 것들을 과제로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실제로 해보는 학생들하고 하는 그런 커리큘럼, 그러니까 그 수업 하나가 개설될 정도로 매우 뭐랄까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교육 차원에서도 그리고 또 애리조나 주 같은 경우는 역사 보존 뭐 컨퍼런스가 연례적으로 있는데 원래는 주로 뭐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다뤘다면 2017년부터는 이제 관련 세션에 뭐 경관과 관련된 얘기도 한다든지 그 점차 뭐랄까 여러 가지 그 조경 교육 그리고 실제 어떤 주에서 정책 같은 거 설립할 때 그리고 관련 여러 가지 회의나 어떤 학술 그런 행사가 열릴 때 이런 것들을 그때마다 조금씩 이런 것들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보이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조지아주 같은 경우 애틀랜타 도시가 있는 데가 조지아주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여러 이게 조사를 하고 그걸 책으로 엮어서 뭐 조지아의 정원사 뭐 이런 책이 나왔는데 그 책 안에 뭐 160 몇 개의 정원이 다 어떤 내용 기록을 바탕으로 한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여러 방면에서의 어떤 영향들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뭐 대중의 인식 제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실제 지금 미국 의회 도서관에 다 자료가 가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얼마나 클릭해서 보는지, 이런 것들은 공식적으로 어떤 발표된 기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 기록이 곧 보존은 아닌데, 이꼴은 아닌데, 그렇긴 하지만, 약간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서 그런 기록이 조금 영향을 그래도 발휘하는 것으로는 보이고,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아무래도 그 주마다 조경가들 그 협회에서 특히 역사 담당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활발히 활동을 하면서 이 풀뿌리처럼 여기저기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예를 특히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는 따로 홈페이지가 있을 정도로 할스 홈페이지가 있을 정도로 조경가 그 협회 있을 정도로 활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그 기록 자체가 기록 이런 것만 한다고 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보고 당장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은 당장 와닿진 않지만 그래도 교육 그리고 뭐 어떤 정책 뭐 이런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 개인적으로는 이제 3년 차 하다 보니까
뭐랄까, 그 피부로 와닿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저희가 코크란 첫 번째 그 수로를 이제 조사를 한 이후에 그 조사 보고서 프로젝트가 리노시의 이제 역사 보존하는 그런 위원회에 이제 조명을 받게 되면서 상을 받게 됐고, 그러면서 그 기회로 뭐 리노의 여러 가지 그런 위원회라든지 무슨 협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뮤지엄 도슨트 협회 이런 것들. 그래서 거기에 초청받아서 이야기를 이제 들려준다던가 하다 보니 좀 지역에도 이렇게 조금씩 이런 프로젝트가 있고, 우리 리노에 이런 것도 있었네 하는 그런, 창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노 차원에서는 이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네바다에 간지 4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발버둥 치고 있는 중입니다만, 그래도 저희 학교의 역사학과 교수님과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되면서 뭔가 새로운 걸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기도 하고, 또 최근에 그 바워스 맨션 때문에 리노를 갔을 때는 그 네바다 주 역사 보존 담당국 쉬포라고 부르더라고요. SHPO라고 부르는데 가서 처음으로 미팅을 하면서 저희가 얘기한 거는 우리 이런 걸 계속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뭐 다른 것도 같이 해보고 그래서 뭔가 그쪽에서 그랜트를 받아가지고 뭘 다른 걸 한다든지 등등 이제 기회를 이제 조금씩 논의하는 단계라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요런 어떤 축적을 통해서 관련된 기관, 뭐 전문가, 네트워크 이런 거를 쌓는 기회도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네. 네. 오랜 기간 이렇게 좀 누적되면서 유의미한 성과도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좀 부러운 부분도 많고 하기도 합니다. 저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는데 혹시 참여하신 선생님들 중에서 질문이나 뭐 말씀 나누고 싶은 얘기 있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토론 늦게까지 계속 참여 많은 선생님들이 해주고 계신데요. 음, 네, 현장에, 금요일 이 늦은 시간까지 30명이 넘다니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어, 그,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선생님들 의견도 들어봤으면 하는데, 지목을 해도 괜찮다면 혹시 현장에서 아카이빙 활동을, 다양한 사라지는 장소에 대한 아카이빙 활동을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신 안근철 선생님, 잠깐 뭐, 나누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들어보고 싶기도 했고요. 네, 다른 선생님들도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동시에 길 박사님과 어떤 토론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면서 물론 제가 한국인입니다만 제가 지금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조경유산, 뭐 경관유산 이런 것들을 보존하는 그런 체계는 굉장히 잘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들 보존의 한 일종으로서 기록하는 그런 체계, 법적인 제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발표에서 많이 얘기 못했지만. 네, 그래서 좀 말미에 그런 얘기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MPS라는 조직이 굉장히 좀 독특하다. 그리고 굉장히 조금 지금 약간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을 해결하는 데 이상적인 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거든요. 왜냐하면 MPS가 말씀 처음에 하신 것처럼 이런 산림청 기능도 있지만 국토부에서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기능도 있기도 하고 또 유산을 관리하는 기능도 있기도 하고 또 고고학적으로 연구하는 기능도 있기도 해서 되게 대상을 중심으로 좀 복합적으로 어,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칠 수 있는 코업을 할 수 있는 구조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각 기관의 기능을 하는 기관들은 뭐 국가유산청이나 국가기록원이나 뭐 도서관이나 뭐 지역의 여러 도서관들이 다 있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조경유산이라는 대상을 중심으로 이렇게 협업을 하는 구조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보니까 보존을 하는 곳, 또 기록을 하는 곳 그런 것들이 좀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과정에서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경관이 사라질 때 그거에 대응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참여하시고 있는 헬스 챌린지가 더 의미 있게 다가왔던 거는 좀 사라지는 경관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계속 보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렇게 막 뭔가 추진을 하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그럴 때 이런 미국의 NPS나 또 이런 헬스 챌린지가 NPS와 아슬라와 이 의회 도서관이 협업을 해서 기록한 것이 영구히 남을 수 있는 보존 체계로 전달된다는 점에서 좀 참고할 만한 모델이 된다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헬스 챌린지도 보면 실제 자료는 NPS보다 아슬라 홈페이지에 더 좀 상세히 기록되는 것도 많이 볼 수 있어서 아슬라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좀 의미를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뭐 여기 좀 우리나라, 잠깐만 네. 네, 덧붙이면 네, 너무 길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만 잠깐만 덧붙이면 네, 제가 잠깐 찾아보니 우리나라는 그런 국가유산청에 관련된 법을 보니 뭔가 보존하기로 결정을 한 경우에 그 대상을 뭔가 이렇게 조사하고 기록하는 그런 걸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결정이 되면 그거를 기록하는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것과 별개로 기록은 매우 뭐랄까 대안적인 그런 또 다른 체계로 같이 흘러가는 것 같아서 그것이 이제 다른 점이고 앞으로 기록의 좀 중요성들을 좀 더 많이 생각해 보면은 보존이라는 그런 체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 특히 현대 조경, 여러 가지 정원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조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방금 길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조경과 협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사실은, 이 NPS가 잘 하고는 있는데 지금 미국 정부가 굉장한 격변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구조조정이 매우 강하게 왔기 때문에 NPS도 많은 그런 인력들, 팀들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걸 담당하던 사람이 지금은 네 가지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올해 NPS가 이거를 할 여력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올해는 좀 특징적으로 이거를 멈추지 말고 계속 가져가자는 차원에서 올해는 ASLA가 좀 더 나서서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사실은 결국에는 조경유산, 경관유산을 가져가려면 여러 관련된 공무원, 기관, 조직도 중요하지만 조경가 협회, 한국으로 치면은 조경가 협회 또는 조경학회 이런 것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20분 조금 넘긴 했는데요. 한 25분까지만 조금 네. 연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앙금천 선생님이 올려주신 내용으로 헬스 챌린지에서 좀 사라질 위험에 있는 유산이 좀 시민운동이나 보존정책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을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기도 했네요. 네, 음, 혹시 그 어, 부분에 대해서, 네. 그, 네, 제가 아직은 이제 몇 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보지 않아서, 지금 질문 주신 것에 딱 적절한 어떤 사례나 대답을, 바로 떠올리기는 쉽진 않은데, 그래도 우선은 이 네바다 같은 경우는 이미 사라지기로 결정된 것을 저희가 기록하다 보니까 그것을 막는 정도까지는 못했는데, 어, 그렇지만 이제 좋은 측면에서 보자면 이런 관계수로 그러니까 아직도 네바다에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 리노라는 그 시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관심 제고는 정도까지는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어떤 훼손 위기 유산 내셔널 트러스트 공모전 이런 것들도 흥미로워 보여서 한번 저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아래 박현석 님께서 주신 질문은 어, 소멸되는 도시에서의 챌린지. 이 부분 사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제가 길 박사님한테 사실 이거 제가 프로젝트 할 때
네바다 주립대 리노 캠퍼스, 그리고 네바다 역사협회, 그 두 곳의 아카이브가 없었으면은 사실 이거 못한다,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 조사나 뭐, 이 정도 가지고는 사실은 내러티브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지역에서 아카이브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지역이 뭔가 사라지거나 통폐합된다거나 뭐 인구가 감소하면서 소멸된다거나 했을 때는 그 지역의 자산도 함께 조명을 못 받는 그런 기회가 더 줄어드는 거니까 굉장히 이 인구 소멸이라는 것이 어떤 꼭 경제적인 것뿐 아니라 어떤 문화나 자산 측면에서도 매우 문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번에 발표를 주면서 하게 됐고 제안해주신 이런 아이디어처럼 이런 소멸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기록을 조사하는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매우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매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되게 좀 재밌게 들었고, 아직 막 정리가 다 되지 않은 채 이제 마무리는 하기는 하겠지만, 오늘 주신 아이디어나 그런 내용을 토대로 이제 아카이브 연구회 모임이 생기기도 해서 거기서 좀 같이 논의하면서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 나중에 추후에 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또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금요일 날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금 갖고 계신 관심 주제라든지, 그리고 현지에서 이렇게 보내시면서 가지고 있는 헬스 챌린지가 준 의미, 그런 것까지 이렇게 좀 공유할 수 있어서 뜻깊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 포럼은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 다음 킬라 동심원 포럼은 6월 12일에 그 신명진 박사님이 쓰신 공원의 탄생이란 책 북토크 시간으로 있습니다. 신명진 박사님과 황주영 박사님 토론자로 참여하시니까요. 그 다음 포럼에도 많은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